오늘만 놓고 보면은 네. 1%포인트, 1% 이상 좀 하락하는 거니까 오랜만이네요. 그죠. 올해 연초 이후 처음이죠. 처음인 네, 거죠. 그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올라왔으니까. 어제까지 12거래일 연속. 네, 그렇죠. 12거래 연속의 상승률로 보면 어제까지 대략 15% 월간으로 급등을 했으니까 뭐 오늘 1% 빠지는 게 조금 신경 쓰일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네. 봤을 때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던 거에 대한 속도 조절, 피로감 누적 그게 반영이 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5,000피를 한 번에 넘기는 좀 부담스러운가요, 시장이? 뭐 그런 생각들을 요즘 갈수록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기관 투자자분들 고객들을 만나봐도 올라가는 건 다들 반기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니까 뭔가 그 고소공포증도 좀 그렇죠. 일부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게 마침 이번에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과 관련된 불확실성들이 좀 차익 실현의 빌미로 작용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5,000피 가겠죠.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제 특정 숫자를 보고 싶어하는 욕구들이 있는 만큼 그러한 것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은 5,000포인트는 갈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이상으로 갈 수 있냐 지속성이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5,000피 얘기는 이제 후반부에 가서 어차피 네. 좀 여쭤보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 이렇게 짜는 거 말씀을 좀 들으면서 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강한 거는 여전히 반도체 때문이라고만 봐야 됩니까? 연초 이후에? 반도체 영향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반도체가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이나 방산 그리고 원전 그 최근에 추가된 이제 로봇이 엮인 자동차 이 업종들까지 수급이 분산이 되는 게 그 우리나라 증시의 좀 독자적인 강세 배경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12월 달 이후에 코스피가 계속 뭐 분위기 좋게 올라가면서 1월 달 현재까지 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 가는 애들만 너무 간다. 그렇죠. 대형주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다. 이러한 좀 지적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지난주부터는 어느 정도 그 온기라고 해야 되나? 랠리의 온기가 여러 업종에 걸쳐서 좀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뭐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이후 코스피를 끌고 왔던 업종은 딱 5개였는데 지금은 이제 13개 업종으로 확산이 됐으니까 그래요? 이른바 그 선순환매 효과 그게 발생하고 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 올해 그 독자적인 뭐 1위를 기록한 주된 배경이고 그거는 역시 뭐 반도체 중심으로 이익 모멘텀이 견조하다라는 점, 또 밸류에이션 부담도 크지 않고 현대차, 뭐 기아와 같이 자동차주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자동차주들이 대형 이제 재료가 유입이 되면서 동반 강세를 보인 게 우리나라 증시의 뭐 1위 수익률 1위를 만드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말씀해 주셔서 현대차에 대한 거는 이제 왜 이렇게 올랐냐라는 질문은 좀 진부한 것 같고요. 그렇죠. 뭐 다들 알고 계시니까. 네네. 두 가지가 질문이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투자 전략적인 측면, 뭐 이따 뒷부분에서 큰 전체적인 투자 전략 말씀 듣긴 하겠으면 이제 현대차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워낙에 핫하니까 현대차라는 종목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과 현대차의 로봇 관련된 이 어떤 뭔가 전환, 체질 개선 또는 뭔가 그룹 전체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이 결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뭐 IPO와도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여러모로 현대차도 재료가 그 자동차주들도 재료가 좋죠. 작년 같은 경우는 관세 피해주라는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맞습니다. 시장에 소외됐는데 이제는 뭐 다들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로 전환했다는 거. 그거로 거기다 로봇까지 테마가 붙은 건데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유자의 영역이다. 그 하루에 뭐 10%씩 그 시가총액 큰 주식이 10% 넘게 폭등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주가 과열 성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간다고 더 따라받기 들어가기보다는 오늘과 같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신규 진입자들은 나눠서 들어가는 전략이 맞지 않나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지금도 뭐 2% 넘게 빠지고 있긴 한데 아직 뭐 상승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여기도 이제 다음 주에 4분기 실적들이 발표가 되잖아요. 본연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동차 업황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환율 같은 효과를 고려를 해봤을 때 뭐 우려보다는 나은 실적을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이들 주가에 또 추가적인 엔진을 달아주지 않을까.
또 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 AI라는 이 내러티브는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는 과정에서 소진은 되어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양산 스케줄을 얼마나 구체화하는지 또 지금 대당 아틀라스 로봇이 2억대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비용을 얼마나 낮춰갈 수 낮출지. 있을지 그 로드맵을 시장이 확인해야지 좀 더 이제 피지컬 AI라는 테마로 한 번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자동차 주식들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네. 그래서 뭐 초대형 자동차주 말고 내가 굳이 이제 로봇 쪽이나 여타 자동차 업종을 계속 테마에 편승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외에 그러니까 중소형 주단, 중형 주단에서 자동차 관련된 업종들 부품주, 로봇 부품주 네.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네. IPO가 뭐 빠르면 올해 뭐 6월 달 얘기까지 나오고 뭐 그렇게까지 막 또 이것도 되게 시장에서 앞서가는 거일 것 같긴 한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도 뭐 10조, 20조에 나오다 네. 지금 뭐 40조, 뭐 50조 엄청 얘기까지 막 낮았죠. 나오고 그 올라가더라고요. CES 이후로 엄청 낮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상장을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와 연결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최근 주가에 좀 반영이 되어 있고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서도 저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결국에는 그것도 주주 환원과도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잖아요. 주주 하나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아직 그 자동차주 뭐 지금은 보유자 영역이지만 분할 매수로 들어가 볼 만하다라고 보는 것도 주주 환원이라는 이 재료는 덜 반영이 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그 3월 달부터 주총 시즌 들어가면은 이 자동차주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주주 환원을 예. 다른 업종들보다 더 적극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그 미래 주가 전망에 반영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반영이 된 부분들도 있고 네네. 아직 덜 반영된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주주 환원이다.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이라도 조정할 시 조금씩 네. 단계적으로 이렇게 네. 부분 분할 매수 이렇게 네. 접근하는 거는 현대차 같은 그게 경우는 저는 괜찮다.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올라가는 거 보면 정말로 그 따라가고 싶고 뽀모 심리가 있는 건 너무 많은데 크죠? 네. 그 항상 저희가 느끼는 거지만 산이 높으면 이제 골이 골이 중간에 깊죠. 있다고 저희는 그 골을 더 노려보는 시점이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현대차의 부분은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주도 섹터 얘기를 좀 살펴봐야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얘기가 좀 되는데요. 네네. 오늘 삼성전자 현재 2.56%, SK하이닉스도 그 정도 2.55% 전후로 해서 좀 쉬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초에 보면 이 정도까지 떨어졌던 거는 좀 보기 드물었던 것 같고요. 네, 약간 뭐 재료 부재 국면에 지금 공백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난주 이후부터는 사실상의 그 TSMC 실적 이후부터는 예. 이번 주까지 놓고 봤을 때 사실상의 반도체 쪽에 대해서 큰 뭐 촉매들은 지금 대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 주식들도 연초 이후로 그렇게 10%두 종목 다 넘게 급등한 것에 대한 좀 그 차익 실현 성격 욕구들은 누적이 되어 있고 네. 뭐 반도체 주가는 저는 여전히 뭐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코스피가 일단 뭐 1분기 중에는 5,200포인트 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1분기 중에 현재 레벨에서 코스피가 5,200 가려면은 뭐 자동차 같은 업종들이 힘을 내도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주가 가야죠. 더 가야 되죠. 네, 네. 더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근거는 이들에 대한 이익 모멘텀들이 추가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특히나 그 1월 29일 다음 주 목요일 날에 하이닉스 이례적으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동시에 같이 이제- 하더라고요. 같이 하잖아요. 네, 예. 그거 끝나고 나면은 애널리스트들이 국내외 애널리스트들이 이익 전망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 추가적으로 상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은 한 번 더 프라이싱을 할 수 있는 하겠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이익 모멘텀이 견조하다라는 거, 또 엔진이 남아 있다라는 거 이것들을 감안해서 보면은 저는 뭐 반도체주는 계속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련돼서 지금 최근에 나온 새로운 얘기는 물론 정책발 네네네. 기사이긴 한데 이 두 개별 종목의 2배나 3배짜리 레버리지 ETF 상품을 네. 출시를 할 되게 가능성이 의외더라고요. 있다. 예, 그렇게 실제로 라는 나오면. 네. 예, 그 어떻게 생각하면 서학개미들이 해외, 뭐 특히 미국에 주로 많이 투자하는데 뭐 이런 레버리지 상품 되게 투자들을 많이 네네. 하고 계시고 그래서 어쨌든 뭐 달러가 자꾸 빠져나오고 등등등 네네. 뭐 그러니까 이유는 알겠는데 계속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각을 금융당국에서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이게 뭐 환율 때문이 뭐긴 한데 이게 실제로 가시화가
된다면 네. 이게 또 새로운 일종의 유동성 유인 창구가 되는 겁니까? 그쵸,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냥 그 데이터상으로 놓고 봤을 때 그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ETF 중 하나가 2배, 3배짜리 ETF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레버리지에 대해서는 좀 적극성이 있는 맞아요. 부분이 있으니까 네. 만약에 국내에서 이제 개별 종목 2배나 지수 3배짜리가 출시가 되면은 예. 그 수급 효과만으로도 뭐 시장은 더 올라갈 수 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수급 효과만으로 올라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그 올라가는 거 레벨업에 대한 지속성을 결정하는 네. 거는 결국에 이들 실적에 달려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얘네 실적에 대해서 이들 업체의 실적에 대해서 특별히 훼손될 만한 재료나 뭐 이벤트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모로 반도체는 아직까지는 계속 주도주로 그 지위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 코스피 뭐 5천을 가까이 가는데도 네네. 상승한 종목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더 많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뭐 개인 투자들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너무 이제 이렇게 되면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갖고 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 되게 좀 소외감들을 소외를 느끼죠. 느끼고 있고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런 어떤 부분들이 소부장 쪽으로 예를 들어 반도체만 놓고 본다면 소부장 쪽으로 좀 이전이 매기가 이전되는 게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있는데 네. 아직까지 뭐 대단히 딱히 눈에 띄게 두드러지게 뭐 나오는 분위기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계속 여의도 쪽에서도 이제 애널리스트 분, 이 스트레티스 분들 네네. 말씀 들어보면 갈 거란 얘기들은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소부장 쪽들. 이게 진짜 뭔가 네. 이 두 IDM에 있는 집중된 게 이제 소부장 쪽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네. 얘기들. 그게 못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수급이나 전체적인 그 증시 환경의 중심이 대형주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게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부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중소형주들이 조금 많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있는 종목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 현재 시장을 끌고 오고 있는 그 수급 주체 외국인들에게도 그렇게 유니버스 안에 포함될 여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래서 일단은 뭐 변동성이 큰 만큼 네. 소부장주 같은 경우도 향후 기대 수익률은 높을 수는 있겠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높은 리스크, 상대적으로 높은 그 위험을 부담하면서 소부장주로 들어가기보다는 저는 여전히 대형주 쪽에 많은 비중을 실어놓고 가는 게 저는 현재 시점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소부장은 사실은 많이들 관심 갖고 또 들어가시긴 하는데 워낙에 또 많기도 하고 그렇죠. 뭐가 또 그렇다 해서 막 10종목, 20종목을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대안으로는 이제 그 ETF라는 예. 좋은 수단이 있으니까 요즘에 메모리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ETF도 종류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맞더라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한 종목이나 두 종목으로 소부장으로 승부 보기보다는 좀 넓게 소부장을 깔아 놓던가 아니면 반도체 대형주 쪽으로 저희가 수급을 더 집중하는 게 지금 시점에서 적절한 전략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조금 이제 코스닥 쪽으로 뭐 매기가 완전히 뭐 이전한다 이런 것까지 기대하시는 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1분기에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어쨌든 앞서 로봇 쪽에도 잠깐 했기 때문에 지금 제일 어쨌든 핫한 섹터가 로봇이다 보니 로봇 섹터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냐라는 부분에 네. 대해서는 한번 한 의원님 판단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그 중기 전망은 밝은데 사실 저희 중기 전망보다는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냐인데 그쵸.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네, 올라가긴 네. 올라가겠지만 네. 따라갈 때 그 저희가 예전처럼 뭐 한 번에 뭐 내 포트의 20-30%를 그 투입해서 따라가지 말고 네. 20-30% 들어갈 거 이제 5% 10%씩 나눠서 들어가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참 이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말이 참 마음이 좀 아프죠. 그렇죠. 네. 예. 근데 또 살 게 또 없는 게 아닌 시장이기 대안들은 때문에 있죠. 자동차주 놓쳤다면은 저는 뭐 반도체도 그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고 방산 같은 경우는 재료가 계속 좋잖아요. 예, 지금 그 네네. 조방원전 말씀을 좀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조선방산 모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같이 약간 글로벌 국방과 관련된 네. 그 트렌드를 연결에 대해서 같이 움직이는 경향들이 있는데 제가 이들 업종 특히나 방산 업종을 좋아하는 거는 그 추천을 드리고 계속 제 예. 주력 업종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기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들은 계속 확보해 가고 있잖아요. 반도체나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지금 실적 전망 좋고 이것도 다들 인정을 하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가면은 야, 반도체는 구조적이 아니라 시크릿컬일 수도 시크릿컬이다. 있겠다라는 생각들로 이동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로봇 양산 가시성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겠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내러티브의 노이즈가 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여기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더 이상 프리미엄을 안 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조선이나 방산과 같이 수주를 베이스하고 있는 산업들은 실적 가시성들은 다른 업종들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이익에 대해서 굉장히 더 민감하고 이익 성장률이 어디가 둔화될지 좋아질지 이게 굉장히 그 셈법이 복잡하게 되는 시기가 네. 찾아올 텐데 그때 이제 가장 두각을 받을 수 있는 게 수주를 베이스로 하는 조선방산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변압기와 같이 전략기기 업체들도 예. 저는 그 좋은 그 이번 강세장에서 대안이 될 거다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전은 근데 사실은 수주 베이스라고 하긴 아직 이르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숫자가 좀 그 크게 찍히지 않는 부분인데 변압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그렇죠. 지금 변압기는. 계속 수주가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노후 교체와 수요랑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네. 수요 이게 계속 그 추가가 되고 있으니까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결국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외주 눈 돌리는 거 뭐 충분히 유혹할 만한 그 환경이긴 하지만 주도주 카테고리 내에서 머물러 있자. 그러니까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방산, 원전 그리고 뭐 전력기기 이런 업체들에서 저희가 그 몸을 담고 있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최근에 한 의원님 네. 그 내놓았던 리포트나 이런 멘트 중에 그린란드 건 네네네. 요거에 대한 부분도 좀 있어서 네. 뭐 결국 좀 방산 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그린란드가 결국 미국이 그린란드를 자꾸 이제 드시려고 하는 이유가 네. 뭐 안보적인 측면도 있고 그렇죠. 자원적인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북극 항로 얘기까지도 그렇죠. 나오고 등등하고 뭐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그 그린란드라는 이 어떤 소위 말하는 이슈는 결국은 방산 쪽으로 이렇게 강화가 되게 집중을 해서 만드는 보면 되는 거죠. 이벤트로 볼 수 있고 실제 그린란드 뭐 강제 매입, 무력 매입은 저는 뭐 현실성 굉장히 떨어진다. 미국 내 여론도 굉장히 안 좋고 1917년 이후로 미국이 공식적으로 영토를 매입한 사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그걸 좀 반복해 다시 한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여러모로 국제법 사항의 제약이나 여론의 반대 이걸로 인해서 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린란드 관련해서는 그 미국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배타적 자원 사용권 이런 것들을 획득하면서 유럽한테 관세는 유예시키고 이 형태로 가는 게 저는 베이스 경로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어떤 저 전망 하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과 유럽이 다시 좀 어쨌든 무역 갈등 뭐 이렇게 좀 네. 해석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어쨌든 약간 일시적으로 뭐 진행되다가 말 가능성이 높군요. 그렇죠. 그 대신에 이제 그 유럽 국가들한테는 야 이거 다시 한번 우리는 국방력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다. 이게 결국은 그것들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방산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런 표현 쓰면 조금 위험하긴 한데 구조적인 수요 증가는 수주 잔고 증가는 있을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온타임 온버짓 할 수 있는 나라는 그렇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밖에 없는 건 분명하니 맞습니다. 납기일 제대로 잘 맞춰준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으니까요. 네. 하나만 더 섹터 네. 쪽에서 이제 여쭤볼게 바이오 얘기입니다. 뭐 2차 전지도 2차 전지입니다. 사실 바이오 얘기를 이게 사실은 코스닥을 그렇죠. 끌고 올라갈 수 있는 뭐 지금 뭐 일각에서 뭐 코스닥 뭐 1,500 이런 뭐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결국 그렇게 가려면 그리고 바이오가 확실하게 좀 주도 섹터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2차 전지 아니면 바이오가 가야 되는 사실 바이오가 가야 되는데 바이오는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죠. 원래 그런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통해서 메가딜이나 빅딜이 나오면은 그게 하나의 총매가 되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큰 건들이 없었다라는 게 시장에서 좀 바이오에 대한 좀 아쉬움들을 토로하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금리도 높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눌렸던 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급여 현상으로 주가가 기술적으로 좀 반등을 주고 있긴 한데 구조적으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추세적으로 바이오를 중심으로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좀 추가 그 메가딜 같은 건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 10년물 금 미국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2%가 넘어가는데 이게 4.0%대 레벨까지 좀 레벨 다운이 돼야지 그거 그 바이오의 강세, 바이오가 주도하는 코스닥의 상승 이거를 저희가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단계적으로는 이거는 저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얘기는 미국의 국채 금리가 4.4%대 네. 초반 또는 3% 후반까지 내려올 만한 여지가 당장은 안 보인다 이 그렇죠. 말씀이네요. 2월 달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최소한 지켜봐야지 금리의 레벨 다운은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든 금리를 내리려고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심지어는 뭐 연준 파월 의장을 뭐 조사까지 네, 그렇죠. 받고 별 쇼를 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그린란드 건드려서 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 만들어도 국채 금리가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이 그 커지니까. 트럼프가 뭐 독립성이나 본인 입맛에 맞는 의장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그것 또한 이제 장기금리 시장에서는 이거 미국 안 되겠다 이런 맞아요. 식의 부작용을 낳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설이더라고요. 네. 이제 슬슬 마무리할 때인데 네. 결국 이제 많은 분들의 관심은 5,000피는 넘을 거야. 네, 나도 네. 그거는 믿어. 근데 5,000피 넘고 나서 처음에 이제 모두의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으로 계속 갈 수 있느냐 아니면은 세론이 나서 뭐 이를테면은 뭐 4, 5% 또는 10% 이상의 그런 뭐 좀 비교적 큰 폭의 조정이 오는 건 아니냐 등등등.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인버스 엄청나게 사시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조정에 대한 그렇죠. 생각 때문일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의원님 판단은 어떠세요? 5천은 뭐 포인트는 돌파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돌파 직후에는 이제 드디어 뭐 가보지 못했던 5천이라는 숫자를 이제 찍었으니까 네. 거기에 따른 뭐 일부 세론 물량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5천까지 끌고 왔던 동력을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익과 국내 정책 그리고 글로벌리 풀려 있는 유동성 이 세 가지 조합으로 저희가 지금 현재 5천까지 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가벼운 게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그게 훼손이 안 된다고 저희가 딱 5천원 찍었을 때 오늘이 됐건 뭐 다음 주가 됐건 5천원 찍었을 때 그 요건들이 훼손이 안 돼 있으면은 시장은 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일단 너무 세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겠다. 오히려 혹시라도 세론이 나와서 몇 % 하락한다 그러면 저가 매수 그렇죠. 기회를 그때 이제 생기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주 카테고리에 있는 업종들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매수하러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키움증권 한지영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